새벽 4시 천은사의 종소리가 산골짜기를 울렸어요. 준혁은 마지막 예불을 올리며 가슴이 먹먹했어요. 오늘이 이곳에서의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3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들었던 그 종소리를 이제 더 이상 들을 수 없다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부처님 앞에 앉아 염주를 굴리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하지만 자꾸만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혼란스러움, 점차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던 순간들. 그리고 어느덧 이곳이 집처럼 편안해진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요. 뒤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주지 스님이 서 계셨어요. 평소보다 더 깊은 주름이 이마에 새겨져 있었고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아쉬움이 서려 있었어요. 정말 가야겠느냐? 주지 스님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만류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준혁의 어깨가 살짝 떨렸어요. 스승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준혁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수없이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내린 결정이었어요. 절 안에서의 평온한 수행도 좋지만 진짜 세상 속에서 중생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깨달음을 찾아가고 싶었어요. 중생구제는 절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어요.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정말 혼자 걸어가야 하는 길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주지 스님이 긴 한숨을 내쉬시며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더 이상 말리지는 않으셨어요. 제자의 의지가 얼마나 굳건한지 아셨거든요. 훈련소 입소 당일 준혁의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펼쳐진 광경은 절에서의 고요한 일상과는 정반대였어요. 온갖 소음과 고함 소리, 그리고 당황한 표정의 수많은 청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어요. 짧게 깎인 머리 때문에 다른 입소자들과 별다를 게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자연스러웠죠. 절에서 늘 삭발하고 지냈던 덕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은 온통 긴장으로 가득했어요. 생활관에 들어서자 20개의 침상이 일렬로 놓여 있었어요. 이곳이 앞으로 몇 달간 생활할 공간이구나 싶었어요. 좁고 답답해 보였지만 절의 요사체보다는 훨씬 넓었어요. 전원줄 맞춰. 정민수 조교의 우레 같은 목소리가 생활관을 가득 채웠어요. 20명의 훈련병들이 우왕좌왕 자리를 잡았어요. 준혁도 침상 앞에 섰어요. 옆에 서 있는 어린 청년이 온몸을 떨고 있는 게 보였어요. 태민이라는 이름표를 단 그 청년은 이제 갓 20살이 된 것 같았어요. 어머니 품을 처음 떠나온 듯한 불안한 표정이 역력했어요. 준혁의 마음이 저절로 그에게 향했어요. 조교가 팔짱을 끼며 훈련병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어요. 날카로운 시선이 각자의 얼굴에 머물렀다가 지나갔어요. 이준혁부터. 준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어요.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쏟아지는 걸 느꼈어요. 심장이 더 빨리 뛰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고민이 됐어요. 스님 출신이라는 걸 말해야 할까? 혹시 이상한 시선을 받지 않을까? 하지만 거짓말은 할 수 없었어요. 그것은 지난 3년간의 수행을 부정하는 일이니까요. 이준혁입니다. 24살이고 입대 전에는 스님이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마자 생활관이 정적에 빠졌어요. 조교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입을 벌린 채 준혁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서로 눈을 마주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호기심 어린 시선을, 어떤 이들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뒤쪽에서는 성훈이라는 건장한 훈련병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절에나 있지. 뭘 한다고 여길 와. 냉소적인 어조였어요.
그 말이 준혁의 귀에 들렸어요. 가슴이 찌릿했어요. 태민이 순수한 호기심으로 물었어요. 진짜 부처님 본 적 있어요? 몇몇 훈련병들이 웃음을 터뜨렸어요. 준혁이 차분하게 답했어요. 부처님은 마음속에 계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움츠러들고 있었어요. 이곳에서 과연 자신이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조교가 급하게 자기소개를 끊었어요. 종교 이야기가 길어지면 복잡해질 것 같았거든요. 다른 훈련병들의 자기소개가 이어졌지만 준혁의 머릿속은 온통 복잡했어요. 그날 밤 준혁은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절에서의 마지막 밤과는 너무나 다른 분위기였어요. 생활관에는 각자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하는 훈련병들의 숨소리와 뒤척임이 가득했어요. 이곳에서 정말 내가 할 일이 있을까? 의문이 들었어요. 주지 스님의 걱정 어린 말씀이 떠올랐어요. 혹시 너무 성급한 결정이었을까? 이때 옆 침상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민이었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작은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어린 나이에 집을 떠나온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준혁의 마음이 저절로 그에게 향했어요. 가방에서 작은 목탁을 조용히 꺼냈어요. 절에서 늘 가지고 다니던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똑, 똑, 똑. 일정한 리듬이 생활관에 울려 퍼졌어요. 작고 부드러운 소리였지만 정적 속에서는 충분히 들렸어요. 성훈이 짜증스러운 목소리로 뭔지 물었지만 준혁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목탁의 의미와 마음을 안정시키는 효과에 대해서요. 신기하게도 태민의 울음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어요. 준혁이 부드럽게 호흡법을 가르쳐줬어요. 목탁 소리에 맞춰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방법을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이들은 신기해하는 표정을, 어떤 이들은 차분해지는 자신의 마음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성훈만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순간 의구심이 들었어요. 절 안에서만 살아온 자신이 이 거친 세상의 고통을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태민이 조용히 잠들어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희망을 느꼈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준혁은 목탁을 가슴에 꼭 안고 누웠어요. 내일은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불안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곳에 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목탁의 여운이 생활관에 잔잔히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조용한 밤이 깊어갔어요. 준혁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된 첫 밤이었어요. 2주차에 접어들자 훈련의 강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새벽 5시에 시작되는 구보는 점점 더 빨라졌고 오후 체력 단련은 한계치를 넘나들었어요. 저녁이 되면 모든 훈련병들이 녹초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몸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준혁은 매일 밤 다른 훈련병들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태민은 여전히 매일 밤 울었고 성우는 점점 더 거칠어져 갔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성훈의 상태가 가장 심각했어요. 원래 운동을 즐겨 하던 그였지만 훈련소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특히 사격과 각종 평가에서 연이어 낮은 점수를 받자 그의 자존심은 바닥까지 떨어졌어요. 젠장! 성훈이 침상에 주먹을 내리쳤어요. 쿵 소리가 생활관을 울렸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놀라서 돌아봤어요. 강현우 분대장이 달려왔어요.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어요. 조성훈, 뭐 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성훈이 벌떡 일어나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주먹을 꽉 쥔 채 온몸을 떨고 있었어요. 분대장이 한숨을 쉬며 성훈을 노려봤어요.
분위기가 극도로 팽팽해졌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내일 아침 일찍 나 좀 보자. 분대장이 돌아서 나간 후 생활관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어요. 성우는 침상에 주저앉았어요. 고개를 떨어뜨린 채 주먹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준혁의 마음이 아팠어요. 성운이 자신을 향해 냉소적인 말을 했던 것도, 지금 이렇게 무너져가는 것도 모두 극한의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무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성우는 침상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고, 태민은 평소보다 더 크게 흐느꼈어요. 무서웠던 모양이에요. 다른 훈련병 하나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또 시작이네. 그 말에 태민의 울음소리가 더 커졌어요. 성운이 벌떡 일어났어요. 야, 그만 좀 울어. 짜증나게.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준혁이 말리려 했지만 성운의 감정이 폭발했어요. 남자 새끼가 매일 우냐. 태민이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어요. 어린 아이처럼 서럽게 울었어요. 생활관의 분위기가 최악으로 치달았어요. 준혁이 두 사람 사이에 섰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누군가는 나서야 했어요. 잠깐, 둘 다 진정하자. 비켜. 성운이 소리쳤어요.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나도 힘들다고 매일 혼나고 뭘 해도 안 되고 그런데 나는 누가 위로해줘. 성운의 목소리가 점점 떨렸어요. 강했던 그의 외면 뒤에 숨겨진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준혁이 성운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성훈아, 나도 무서워. 나도 집에 가고 싶어. 성운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스님 출신이라 항상 침착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똑같이 힘들어한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도 응, 나도 울고 싶어. 하지만 참고 있어. 순간 성운의 단단했던 마음에 금이 갔어요. 그동안 혼자만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모두가 똑같이 아파하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이 성운을 꽉 안았어요. 괜찮아. 울어도 돼. 여기서는 다 가족이야. 그 순간 성운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터져 나왔어요. 어린 아이처럼 울기 시작했어요. 태민도 울음을 멈추고 성운을 바라봤어요. 자신보다 더 힘들어하는 형의 모습을 보며 뭔가 깨달은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의 일 이후로 훈련병들은 서로를 좀 더 이해하게 되었어요. 각자의 어려움을 공감하게 되었고 서로에게 조금씩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훈련은 힘들었어요. 특히 그날은 유독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졌어요. 모든 훈련병들이 지쳐 있었고 생활관은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어요. 준혁도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향의 천은사가 떠올랐어요. 이맘때쯤이면 저녁 예불이 끝나고 스님들이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문득 그리움이 밀려왔어요. 평온했던 그 시간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던 그 순간들이 너무 그리웠어요. 그때 준혁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옷만이 밤매훔. 처음에는 아무도 듣지 못할 정도로 작은 소리였어요. 하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졌어요. 절에서 배운 만트라의 선율이 생활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아름다운 소리가 귀에 들렸거든요.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말이었지만 왠지 마음이 평온해졌어요. 성운도 침상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선율의 마음이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다른 세상에 있는 것처럼 고요하고 평화로웠어요. 만트라가 끝나자 생활관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고요함이었어요. 무겁고 답답했던 분위기가 사라지고 따뜻하고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태민이 작은 소리로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만트라라고 해.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기도문이야. 정말 좋네요. 마음이 편해져요. 성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뭔가 위로받는 기분이야.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부처님이 모두를 보살펴 주신다는 뜻이야. 이 어려운 시간도 함께하고 계시고. 그날 밤 많은 훈련병들이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정민수 조교도 복도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들을 들으며 조교도 처음으로 편안한 밤을 보냈어요. 부모 면회일이 다가왔어요. 훈련병들은 며칠 전부터 들떠 있었어요. 어떤 이는 어머니가 해주실 음식 이야기를, 어떤 이는 아버지께 하고 싶은 말들을 중얼거렸어요. 생활관 전체가 설렘과 그리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준혁만은 다른 표정이었어요. 그의 부모님은 아들이 스님이 되겠다고 했을 때부터 관계가 소원해졌어요. 그리고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아예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스님이 무슨 군대야? 말도 안 돼.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어머니는 끝까지 울기만 하셨어요.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눈빛이었어요. 준혁의 가슴이 먹먹했어요. 다른 훈련병들이 행복해할수록 자신의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졌어요. 면회일 당일 하나둘씩 가족들이 도착했어요. 태미는 어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안겼어요. 어머니도 아들을 꽉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성우는 부모님께 깊게 인사를 드리며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했어요. 모든 훈련병들이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만은 혼자 생활관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훈련병들과 가족들의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함께 웃고, 함께 밥을 먹고, 서로를 그리워하는 모습들이요. 준혁이 침상에 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것 같았어요. 이때 누군가 생활관 문을 두드렸어요. 강현우 분대장이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이었어요. 이준혁, 가족 안 오셨어? 네, 멀리 계셔서요. 준혁이 작게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아픔을 분대장도 느낄 수 있었어요. 외롭지 않아? 괜찮습니다. 그때 정민수 조교가 나타났어요. 이준혁, 잠깐 나와. 준혁이 따라 나가자 조교가 말했어요. 우리 부모님이 오셨는데 너도 함께 밥 먹지 않을래? 준혁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예상치 못한 따뜻함이었어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시네. 혼자 있는 애 보니까 마음이 아프다고. 조교의 부모님은 준혁을 친아들처럼 챙겨주셨어요. 어머니는 준혁의 그릇에 계속 반찬을 올려주시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군대 생활은 어떤지, 힘들지는 않은지 물어보셨어요. 준혁은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정을 느꼈어요. 목이 메어 대답하기가 힘들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생활관으로 돌아오는 길에 조교가 말했어요. 고마웠어. 우리 부모님이 너 때문에 많이 기뻐하셨어.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녁이 되어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돌아왔어요.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가족들과 보낸 소중한 시간에 여운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시 헤어져야 하는 아쉬움도 컸어요. 특히 태미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계속 훌쩍거리고 있었어요. 그날 밤 생활관에는 묘한 감정이 흘렀어요. 행복함과 그리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준혁은 침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고향의 천은사에서 보던 그 별들이 여기서도
똑같이 빛나고 있었어요. 문득 절에서의 저녁 예불 시간이 떠올랐어요. 스님들이 함께 모여 범패를 부르던 그 평화로운 시간들이요. 그리워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준혁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나무 아미타불. 절에서 배운 범패의 선율이었어요. 하지만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현대적으로 부드럽게 편곡한 음조였어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목소리였어요. 혼자만 듣기 위한 것이었거든요. 하지만 점차 목소리가 커졌어요. 그리움과 외로움이 노래가 되어 흘러나왔어요. 관세음보살. 아름다운 선율이 생활관을 채우기 시작했어요. 태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노래였지만 왠지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무슨 노래예요? 범패예요. 절에서 부르는 기도문이에요. 소리가 정말 좋네요. 성운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는 몰랐지만 그 소리에 마음이 평온해지는 걸 느꼈어요.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씩 준혁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에는 깊은 평안이 깃들어 있었어요. 준혁이 계속 노래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훈련병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소리를 높였어요. 그 소리는 단순한 종교적 의미를 넘어서는 무언가였어요. 고향에 대한 그리움,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서로에 대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요. 태민이 작게 말했어요. 저도 따라 해볼게요. 성운도 가사는 몰랐지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뜻은 몰라도 좋네. 다른 훈련병들도 하나둘 합류했어요. 정확한 발음은 아니었지만 마음만은 하나였어요. 생활관이 하나의 큰 선방이 된 것 같았어요. 범패가 끝나자 모든 훈련병들이 조용히 박수를 쳤어요. 고마워요. 덕분에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태민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성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족들과 헤어진 아쉬움이 좀 덜해졌어. 준혁이 미소 지었어요. 혼자였던 외로움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서로에게 가족이에요. 그날 밤 모든 훈련병들이 따뜻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어요. 복도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본 정민수 조교도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 아이, 정말 특별하네. 생활관에서 들려오는 고요한 숨소리들을 들으며 조교는 준혁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줄 아는 특별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생활관의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훈련소를 수료한 준혁은 경기도 파주의 전방부대에 배치되었어요.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훈련소보다 훨씬 더 삭막하고 차가웠어요. 철조망 너머로 보이는 북한 땅이 긴장감을 더했어요. 공기 자체가 무거웠어요. 중대장실에서 배치 명령을 받을 때 준혁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새로운 시작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험이기도 했어요. 이재훈 병장이 준혁을 맞이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군인 체격이었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반갑다, 이준혁. 나는 이재훈 병장이야. 생활관으로 들어서자 여러 선임병들이 모여 있었어요. 분위기는 훈련소와 확연히 달랐어요. 더 여유롭지만 동시에 계급에 따른 질서가 더욱 뚜렷했어요. 윤재석 상병이 날카로운 시선으로 준혁을 훑어봤어요. 첫 인상부터 차가웠어요. 야, 신병, 자기소개해봐. 이준혁 일병입니다. 나이는 24살이고 준혁이 잠시 망설였어요. 훈련소에서는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었지만 이곳 분위기는 달랐어요. 불교학과 전공입니다. 순간 생활관이 조용해졌어요. 몇몇 선임병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어요. 윤재석이 비웃듯 말했어요. 에이, 또 종교인이네. 여기서 전도하려고? 그의 말에는 종교인에 대한 편견과 적대감이
드러나 있었어요. 준혁의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한동수 일병도 작게 중얼거렸어요. 준혁보다 한 살 어린 후임병이었지만 얼굴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이재훈 병장이 끼어들었어요. 야들아, 그만해. 신병 적응할 시간도 줘야지. 하지만 준혁은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이곳에서는 훈련소에서처럼 쉽게 마음을 열기 어려울 것 같다는 걸요. 첫 주가 지나면서 준혁은 부대 생활에 적응해 나갔어요. 일과는 힘들었지만 견딜만 했어요. 문제는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였어요. 특히 윤재석 상병은 준혁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어요. 어느 날 저녁, 윤재석이 준혁에게 다가왔어요. 야, 이준혁. 너 매일 밤 기도하냐? 네, 짧게 합니다. 부처님이 있다면 왜 전쟁이 있고 왜 사람들이 고통받는 거야?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호기심 반, 비웃음 반이 섞인 시선들이었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답하려 했지만 한동수가 냉소적으로 끼어들었어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부처님이 버린 거야?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만해. 윤재석이 짜증스럽게 끊었어요. 종교 다 필요 없어. 준혁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훈련소에서와는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이곳 사람들은 마음에 문을 굳게 닫고 있었어요. 며칠 후 한동수가 독감에 걸려 누워 있었어요. 고열 때문에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어요. 다른 선임병들은 전염될까봐 가까이 가지 않았어요. 준혁이 조용히 다가가서 물컵을 건네주었어요. 많이 아파? 괜찮아. 내일면 다 낫겠지. 물이라도 많이 마셔. 탈수되면 더 위험해. 한동수가 준혁을 바라봤어요.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어요. 고마워. 윤재석은 준혁이 단순한 종교인이 아니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며칠 더 지나자 한동수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마음이 더 어둠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어요. 집에서 온 소식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아버지 사업이 완전히 망했대. 한동수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많이 걱정되겠네. 제대하면 바로 일해야 할 것 같아. 대학도 못 갈 것 같고. 한동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동수야, 힘들겠지만 길은 있을 거야. 항상 긍정적이네.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도 어려울 때가 많아. 하지만 이런 시간들도 지나간다는 걸 믿거든. 준혁이 한동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포기하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날 밤 한동수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준혁에 대한 시각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여전히 종교 이야기는 꺼려했지만 그의 인품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분위기였어요. 어느 날 윤재석이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야들아, 나 오늘 여자친구랑 헤어졌다. 그가 침상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어요. 2년을 사귀었는데 다른 남자 생겼다네. 윤재석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평소 강했던 그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이었어요. 다른 병사들은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이때 준혁이 조용히 다가가서 윤재석 옆에 앉았어요. 많이 힘들죠? 야, 너는 스님이니까 이런 거 이해 못하겠지?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외로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어요. 윤재석이 준혁을 바라봤어요. 스님이라고 해서 감정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도 평범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깨달았어요. 너도 우리랑 별다를 게 없네. 당연하죠. 다만 그 감정들을 다루는 방법을 조금 다르게 배웠을 뿐이에요. 그날 밤 생활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혁에 대한 거리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단단했던 벽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이 지나면서 생활관의 분위기가 서서히 바뀌어 갔어요. 윤재석과의 그날 밤 대화 이후 다른 병사들도 준혁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여전히 종교 이야기는 조심스러워했지만 그를 한 사람의 동료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아침 생활관 청소 시간이었어요. 모든 병사들이 각자 맡은 구역을 청소하고 있었는데 분위기가 무겁고 지루했어요. 누구나 하기 싫어하는 일이었거든요. 준혁이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마음을 비우고 지금 이 순간에만 집중해 보세요. 한동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뭐라고 했어? 청소도 하나의 수행이 될 수 있어요.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닦다 보면 마음도 함께 깨끗해져요. 처음에는 이상하게 들렸지만 준혁의 말대로 해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평소 짜증스럽던 청소가 오히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들었어요. 윤재석이 벽을 닦으며 말했어요. 이상하네. 청소가 이렇게 마음 편할 줄 몰랐어.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했어요. 청소 시간이 명상 시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도 변화가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밥을 받아들고 잠시 눈을 감았어요. 다른 병사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뭐해? 한동수가 물었어요. 감사 인사를 드리고 있어요. 누구한테? 이 음식을 만들어주신 분들, 농작물을 길러주신 농부분들, 그리고 함께 식사할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요. 준혁의 설명을 들은 병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종교적인 기도가 아니라 그냥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는 거였어요. 며칠 후부터는 다른 병사들도 자연스럽게 따라 하기 시작했어요. 밥을 받기 전에 잠시 고마운 마음을 갖는 시간이 생긴 거예요. 신기해. 밥맛이 더 좋아진 것 같아. 윤재석이 웃으며 말했어요. 식사 시간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와 만족을 느끼는 소중한 시간으로 바뀌어 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고민 상담 시간이 형성되었어요. 준혁은 어려운 불교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일상적인 말로 풀어서 설명했어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방법으로 마음의 평안을 찾는 법을 알려줬어요. 한동수가 가족 걱정으로 잠을 못 이룰 때 준혁이 간단한 호흡법을 가르쳐 줬어요. 걱정이 많을 때는 호흡에만 집중해봐. 들이마시면서 평안, 내쉬면서 감사라고 속으로 말하면 돼. 신기하게도 한동수의 불안감이 줄어들었어요. 복잡했던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다른 병사가 화가 날 때도 준혁은 말로 타이르지 않았어요.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 있어 줬어요. 때로는 말보다 함께 있어 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말이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그냥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준혁의 이런 방식의 병사들이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이전에는 각자 자신의 일만 신경 썼는데, 이제는 서로를 배려하고 도우려는 마음이 생겼어요. 누군가 힘들어하면 자연스럽게 다가가서 도움을 주려 했어요. 어느 날 새로운 신병이 들어왔어요. 어린 나이에 적응하지 못해서 매일 밤 울고 있었어요. 윤재석이 준혁을 쳐다봤어요. 야, 준혁아. 너 차례인 것 같은데. 예전 같으면 신병이 우는 걸 짜증스러워했을 윤재석이 이제는 준혁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어요. 준혁이 신병에게 다가가서 따뜻하게 위로해줬어요. 훈련소에서 태민을 도왔던 것처럼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준혁 혼자가 아니라 다른 병사들도 함께 나섰어요. 한동수가 자신의 간식을 나눠주고 윤재석이 군대 생활 요령을 알려줬어요. 우리가 다 겪는 일이야. 금방 적응될 거야. 생활관 전체가 하나의 따뜻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준혁은 부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여전히 매일 기도를 했지만 이제는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려울 때마다 준혁에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재훈 병장도 준혁의 변화된 영향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준혁아, 너 덕분에 생활관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 저는 별로 한 게 없는데요. 그게 바로 내 장점이야. 억지로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준혁이 웃었어요. 절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걸 이곳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 준혁이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고향의 천은사가 그리웠지만 이제는 슬픔보다 감사함이 더 컸어요. 아, 진짜 절은 여기에 있었구나. 마음속에서 깨달음이 떠올랐어요. 부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진정한 수행이 무엇인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건물로 된 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이 모인 곳이 진짜 절이었어요. 경전을 읽는 것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었어요. 한동수가 다가와서 물었어요. 뭘 그렇게 보고 있어? 별들이 참 예뻐서 그래. 나는 잘 모르겠는데. 함께 보면 더 예뻐 보여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윤재석과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다가와서 함께 앉았어요. 아무 말 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었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이 평안했어요. 준혁이 생각했어요.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부처님이 원하셨던 모습이 아닐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 평화롭게 지내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생활관에는 고요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가득했어요. 모든 병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을 느끼며 잠에 들었어요. 준혁의 진정한 수행이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절 밖에서, 사람들 속에서, 일상 속에서 말이에요.